자, 오늘 새해 첫 번째 라이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번에 규제 완화 발표되면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요게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2007년부터 2010 몇 년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도 조금 했었습니다.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죠. 오늘도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어떤 분 위쪽에서 보니까 작년 1년 내내 하락만 했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1년 내내 하락만 하는 경우 이후에는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하죠. 첫 번째로는 그 하락이 침체장에 빠졌기 때문에 계속 한 몇 년간 이어지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 시장이 조금 더 달라지거나 정부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반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저는 작년이 워낙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 같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희케이님, 규제 완화 당근이 풀렸긴 한데 분양권 부분만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좀 표현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도 분양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희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양권 부분만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분양권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난 장 때 조금 낭패를 겪으셨던 분들이 있었던 사례를 근거로 해서 제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한번 오늘 조금 짚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자, 누리호님, 저는 작년에 마포에서 반포로 갈아타기는 성공을 했는데 반포 역전세가 근심이네요 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조금 그렇긴 하죠. 왜냐면은 어쨌든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통틀어서 강남 쪽에서 입주 물량이 좀 많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전세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2023년 감안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확실한 건 하나가 있죠. 지난 20여 년간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역전세라고 하는 부분은 흔히 말하는 단기적인 부침일 뿐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지역의 입지, 가치로 인해서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누리호님 만기는 2025년이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작년 하반기에도 살짝 언급을 했었지만 반등장이 나올 수도 있을 거다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블로그에 요즘에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 글쎄요, 여러분들은 그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공포감에 빠지고 있죠. 근데 저는 급락을 하게 되면 공포감에 저도 처음에는 빠졌던 거는 사실인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급락을 하는 경우가 90년 이후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3번 정도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급락했던 시장이. 가장 대표적인 시장이 90년대 초반 분당 신도시, 5대 신도시가 입주가 시작되면서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졌던 그 이전에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또 떨어졌던 부분 그때가 굉장히 급락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IMF 외환위기 때 그리고 난 다음에 금융위기도 아니고요. 지금입니다. 즉 그만큼 20여 년간 어떻게 보면 90년도까지 얘기하게 되면 30년 정도 되죠. 30여 년간 분위기를 봤었을 때 이렇게 급락했던 적은 딱 3번 정도가 있었던 것 같다. 자, 그런데 그 3번 중에 일단은 너무 오래된 90년도 그 사례를 제외하고요. 97년 외환위기 때의 사례,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재밌는 거는 그 이후에 정부의 규제 완화가 나오면서 반등장이 나왔다. 급격히 떨어지는 것들을 정부가 원하지도 않고 우리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시장 자체를 뭔가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발생이 되고 오히려 반등장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 여기서 조금 다른 부분이 98년도는 그 이전 장이 별로 좋지 않았었던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가 결국 상승장의 시초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 장 같은 경우는 상승장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여러분들이 좀 과열이 좀 되어 있던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는 정부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거기다가 금리 충격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공포감을 만들었고 그래서 급락장이 발생을 했었죠.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97, 8년에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럴 거야 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시장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반등장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이전의 상승장과 비슷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정적인 접근 방법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긍진이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제가 실거주하는 아파트도 가격이 빠지니까 조금씩 거래되는 거 보니 금매 빠지면 조금 다시 오를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조금 다시 오른다라는 말을 어떤 부분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에이, 이거밖에 안 올라? 에이, 실망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장 후반부에 급락장이 발생을 했을 때 반등장 때는 오히려 매물이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 전략을 피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실수요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때 구입하시는 게 좋다라는 표현을 제가 여러 번 드렸었죠. 그만큼 사람들마다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되었다. 그 부분은 상승장 초반부터 상승장 후반부까지는 그냥 사기만 하면 되는 시기였다라고 한다면 시장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번에 규제 완화 나왔던 거는 조금 더 뒤로. 왜냐면은 제가 항상 스타일이 그렇죠. 대책이 발표되면 그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아마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의 상황부터 조금씩 바뀌어오는 상황과 이후에 나타나는 규제 완화를 가지고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연말에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관련된 기사들 나온 것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강남 집값은 더 하락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이 내용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강남 아까 좀 전에도 언급을 했어요. 강남의 입주 물량이 올해 많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역전세라든지 기타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에 관련된 부담 지수들이 있죠. 그것들이 워낙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강남 집값이 더 하락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기사를 보게 되면은 내년 강남 집값 떨어진다는 내용은 동일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청약 한파도 지속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23년 부동산 시장 전망이 청약 한파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재밌는 거는 올 초 1월 3일 날 나왔던 부동산 대책이 청약 한파를 조금 막을 수 있는 그런 식의 대책들이 조금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전망이라는 게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연말에 나왔던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은 1월 3일 날 나왔던 부동산 규제와 관련돼서 또다시 뭔가가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군가가 얘기하는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 자료로만 생각하실 뿐 나의 미래 전략으로 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또 나와 있죠. 주택 수요자의 77%가 올해 집값 하락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은요. 직전의 상황을 가지고 미래를 재단하는 버릇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려왔습니다. 직전의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 수요자의 77%나 되는 사람들이 올해 집값 하락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또 다른 규제 완화 부분이 시장을 조금씩 움직임을 좀 바꾸면서 또 어떤 지역은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올해 집값 하락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큰 틀로는 어느 정도 맞아 보일 것 같아 보여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피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실력을 키우는 애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주택 수요자가 77%가 올해 집값이 하락한다라는 얘기는 지금 심리가 그대로 전이가 돼서 나타난 현상인데 1월 3일 이후 그동안의 규제 완화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도가 높아졌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주택 수요자의 아마 77% 중에서 일부는 빠졌을 겁니다. 올해 주택 시장이 좀 달라질라나? 불용이라는 친구는 또 다른 전문가들은 무슨 생각을 하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졌겠죠. 자,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부터 나오는 규제 완화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실제 거래량 부분들을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거래량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도 기억을 꼭 하시고 보셔야 된다. 그만큼 전망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일 뿐 무조건 믿지는 마셔야 된다. 근데 이제 유튜브 댓글 같은 거 보게 되면 여러분들 저희들이 하는 그런 전망들을 보면서 너무 기대를 하고 그걸로 전략을 세우다가 낭패를 겪고 난 다음에 조금 비난하시는 분들도 많죠. 항상 말씀을 드려왔지만 참고 자료로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늘려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자, 여기에 지금 전국 미분양 가구가 6만 가구에 육박한다고 되어 있죠. 2달 전인가 봤을 때가 4만 가구였었어요. 그리고 그때 부동산 노포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제가 아마 11월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11월이나 12월 초쯤 기억하는데 이제부터 미분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미분양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미분양 가구가 2만 가구가 더 늘었죠. 자, 그래서 위험수에 접근을 했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위험수위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6만 2천 가구 정도가 됩니다. 6만 2천 가구가 정도가 되니까 이제부터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만큼 이 위험수위가 근접한 만큼 이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겠죠. 자,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 5% 예금금리, 대출금리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금금리가 연 5% 예금금리 보기 힘들 것, 그 다음에 대출금리도 소폭 하락 예상. 즉, 바꿔 말하면 올해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대출금리, 그러니까 일반 기준금리 인상 부분이 아무래도 올해 대출금리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여기에다가 정부의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정부의 압박 이런 것들이 대출금리를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올 하반기 때 많은 전문가들이 올 하반기 때 대출금리도 소폭 하락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사실 금리 얘기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이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리가 떨어지게 될 거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서 지금 같은 규제 완화라면은 분위기가 달라질 소지가 있다. 저도 그래서 올 상반기와 하반기, 그러니까 2023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약 하강 쪽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 상반기에 지금 말씀드린 규제 완화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의 심리의 움직임, 흐름을 만들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해도 0.75 그동안 인상했었잖아요. 0.5가 지난번이고 0.25만 인상해도 시장은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약간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움직임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 완화 중에서 두 채까지는 또 종부세 부담을 안 한다. 뭐 이런 내용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만큼 다주택자, 그중에서도 너무 많은 다주택자는 시장을 교란하니까 그 부분을 2주택자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다주택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는 얘기니까 올 시장은 글쎄요. 주택수자의 77%가 올해 집값 하락이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급매물의 최저가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게 현재 입장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연말에 계속 부동산 규제 내년에 잇따라 해제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물론 지금은 나왔지만 1월달 투기조정적 규제 완화라는 내용에 대해서 진행하겠다. 그 다음에 거래 실종과 집값 급락에 따라서 서울, 강북, 경기, 광명 규제 해제 유력이라는 기사가 분명히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1월 3일 날 와서 보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뭐 광명 정도 수준이 아니라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다 완전히 다 풀려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정부가 얼마만큼 집값 하락에 대해서 거래량 단절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오히려 예전처럼 전세난이 나타났을 때만 하더라도 집값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전세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작년 아마 한 상반기 때 전세 대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상황이 또 오히려 얼마나 반대로 심각하니까 이런 식으로 규제가 완화됐느냐.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주판화를 튕기게 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12월 달의 느낌과 지금의 느낌이 조금 다르실 겁니다. 12월에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제대로 될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지금 바뀌었죠. 그 다음에 미분양 급증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만 가구에서 6만 가구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원희룡 장관이 10억 이상 중도금 대출 금지 폐지 시사. 얼마 전에 둔촌주공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분, 여러분들 둔촌주공 아파트 청약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은 그걸 폭망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죠. 자, 그런데 12억에 대해서 중도금 대출 폐지를 한다면 둔촌주공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과연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바뀔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저는 지금 둔촌주공을 당첨된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만큼 심리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심리가 1명, 2명, 3명 모였을 때 흔히 말하는 흐름이 발생하는 거고 이 흐름이 발생할 때 그 다음 단계에서는 추세가 나타난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와 시장은 거래량 회복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11월 달부터 거래량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11월 달, 12월 달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좋지 않은 기사들만 보아왔었었죠. 그런데 물량 자체가 뭐 엄청나게 거래됐다라는 수준은 아니지만 너무 좋지 않았던 그동안의 분위기와 달리 11월 달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한번 그 거래량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만큼 이런 부분을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회복됐을 때 그동안 굉장히 떨어졌다고 생각했던 어떤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그거보다 훨씬 더 높아진 상황을 봤을 때 실수요자들 누군가는 어떤 생각을 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는 분명히 다른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더더구나 뭐 건설사들 실수잡기 안감입니다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소, 그다음에 도배 이사업체 지금 현재 굉장히 안 좋다. 이것들이 결국에는 경제 상황이 침체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연결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 그다음에 부동산 PF 내년이 고비, 결국 올해가 고비란 얘기를 하는데 결국 올해 발표된 자료에도 보면은 부동산 PF 관련된 내용도 나와 있죠. 즉 정부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지난 1년간 끝도 없이 추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의 어떤 그 하락의 신호들, 하락의 가능성들을 지금 하나씩 둘씩 다 막아가고 있는 게 지금 올 7월 이후부터 나왔던 부동산 정책이고요. 올 7월부터 9월, 10월, 11월까지, 12월까지 보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겠지만 추세를 보는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시도는 굉장히 좋은 시도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광명 분양을 했었었죠. 광명마저도 청약 참패. 그 다음에 12월 분양단지 60% 미달.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분양가가 주변과 비교해서 높았다라고 하는 지역들이 이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의 첫 분양가가 3천만 원이나 넘는 남천자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광명과 비교해서 53대 1 정도라는 높은 경쟁률이 나왔다. 결국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게 되면 집값이 싸다. 주변과 비교하면 싸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관심도를 높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분양권 투자, 제가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죠. 뒤에서 설명드려야 될 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상승장 때는 무엇을 사도 기존보다 올라가는 분위기였지만 그렇지 않은 장일 때는 여러분들의 그냥 아무 분양권이나 이전과 같이 똑같이 사시면 안 됩니다. 주변과 비교해서 적정한 가격,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하는 지역들을 사야 되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분위기가 위축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가격이 싸다라고 하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사고 있다. 논천주공 분양이 잘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여기 밑에 있는 세 번째 강동 헤리티지 자이 커트라인이 64점이나 나왔다고 해죠. 그만큼 또 이 강동 헤리티지 자이 역시 근처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다. 청약가처도 높았다. 즉 여러분들의 심리, 여러분들의 분위기,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냐라고 한다면 이제는 갭벌리기와 갭매우기다라고 하는 그냥 단순 논리가 아니라 주변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심리 상황은 아마도 몇 년간 계속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철산자이는 미분양인데 부산 남천자이 같은 경우는 흥행을 성공한 이유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자, 가격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이 지난 몇 년간 익숙해져 왔던 투자 방식에서 굉장히 큰 충격, 금리 인상에 대한 큰 충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리의 변화,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에 대한 공포, 아, 시장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점점 이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안전마진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부분, 제가 장담컨대 이제부터 여러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회자가 될 겁니다. 특히나 만약에 침체장 또는 하락장이 계속 이어지는 그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더더구나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매우 중요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난장에도 나타났었고요.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또는 지금부터 집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청약을 하더라도 주변 시세 대비해서 가격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여러분들은 또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분양가가 오른다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표현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자, 침체장 같은 경우는요. 분양가가 오르긴 하죠. 자, 분양가가 오르긴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가가 올라서 주변과 비싸게 분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문제는 그런 경우가 미분양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미분양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여러분들 심리를 위축시켜드리는 현상이 나타나서
결국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적정 수준의 마진을 포기해가면서 분양가를 올리는 것들을 굉장히 주저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이 상황에서 결국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그 가격에 익숙해지는 단계를 한 몇 개월이든 1년이든 이렇게 겪게 되거든요. 그때쯤 되면은 지금은 고분양가라고 했던 부분이 점차적으로 모든 건설사들이 분양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의 그 분양가들, 최저 분양가들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즘에는 4억대 초반 정도가 가장 적정 분양가라고 알고 있어요. 이제 최악의 경우, 지방 같은 경우까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물론 서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높겠죠. 아무래도 땅값이라는 게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분양하는 그 가격이 주변과 비교해서 고분양가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변 가격과 우리 아파트 신축 분양권 가격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신축 분양권이 어차피 그 가격대로 분양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는 구간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상대적으로 지금 심리가 많이 위축됐으니까 그 가격 대비 싼 것들이 발생하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싼 것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구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거고 분양권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4억대는 30평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지방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탄력적인 적용으로 가려고 하죠. 건설사 입장에서. 그랬을 때는 나중에 주변 시세와 대비해서 비슷한 가격에 분양을 해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효과에 따라서 더 이상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어떤 시차를 좀 두게 되면 그때쯤 되면 비슷한 가격도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 돼버리죠.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은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조금 낮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예정들이죠. 그런 부분들에 집중하시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행복파티님께서 영종도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고평기준 분양가 5억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퉁쳐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 건설사 쪽을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최저 가격으로 이 정도 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방을 포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지방에서도 이제는 4억 정도, 4억 정도가 30평 기준으로 최저 분양가 정도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영종도가 지금 분양가가 5억이다 그래도 제 말이 뭐 맞다 틀리다 부분을 또 하게 되면은 제가 원래 말하고자 하는 목적 그 부분하고 좀 다를 수 있겠죠.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고 당연히 높죠. 서울이 더 높은 거는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죠. 1월 3일날 규제 완화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직전에 일어났던 현상들을 보게 되면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 연말에 부동산 시장 전망은 굉장히 안 좋았고 여러분들의 심리는 그대로 가고 있다. 자, 그런데 최근 계속되었던 규제 완화 신호 부분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하방을 다지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시장 자체를. 그 다음에 정부와 시장은 일단 거래량 회복을 원하기 때문에 방향 자체가 하방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심리가 너무너무 크게 위축됐다 하더라도 이 심리가 위축된 것들이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누군가는 이제 끝났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것만 하는데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들로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제와 관련된 부분을 완화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새해 첫 주에 부동산 규제 완화 부분을 얘기를 했었죠. 일단 원희룡 장관 신년사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속도 낼 것. 자, 부동산 자체도 있죠. 그 다음에 금융규제 완화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LTV라든지 DSR과 관련된 부분도 약간 이제 나중에 포함될 것이고요. 이런 금융규제 부분이 완화가 되면 건설사들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 이 상황에서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고 부동산 규제를 다 풀었다. 그러면 결국 바꿔 말하면 강남 3구와 용산이 정말 좋다는 얘기죠.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긴 시간 동안에 강남 3구와 용산 같은 곳들을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가 좋자라고 하는 신호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역으로 또 생각하게 되면 나머지 지역들 규제를 다 풀기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동안 서울 들어오고 싶어서 되게 많은 희망을 가졌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쪽에서 기회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쵸?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 곳, 예를 들면 중랑구, 은평구, 이런 것들, 외곽 지역들, 금천구, 이런 곳들 중에서도 뭔가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사실 수도권보다는 서울이 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워낙 많으니까. 여기서 분양권을 사고 팔기 길을 열어줬다라고 얘기하니까 아예 대놓고 신문기사도 나오고 있죠. 분양권 사고 팔기 길을 열어줬다.
이것 때문에 또 제대로 인식이 부족하신 분들이 또 함부로 들어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걸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둔촌주공 전매 제한 8년에서 1년으로 바뀌었다. 자, 이게 시장이 바뀌면서 전매 제한이라는 것도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8년짜리가 1년 됐다? 그럼 1년 지나면 팔 수 있네? 그러면 둔촌주공 다들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1년만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될까요? 어떤 상황이 되느냐? 그럼 높여서 팔아야지. 그쵸?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84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 안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분위기. 그래서 전망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분양권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들 관심을 보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죠. 자, 그러니까 아마 분양권 관련돼서 얘기하시는 분들 조금 더 오늘 좀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분양권 투자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너무 단순 논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분양권 투자 뭐 아무 곳이나 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 그거는 제대로 된 투자자의 모습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12억이 넘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됐다. 그러니까 분양권 투자를 하고 내가 돈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되게 되었죠. 물론 DSR이 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투자자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는 없겠지만 괜찮은 지역에 실수요자들이 그걸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양권에 피도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렇죠? 지금 기존과 달리. 자, 그 다음에 특별공급 분양가 9억 이상의 족쇄를 풀어서 유주택자도 줍줍을 부활한다. 그렇죠. 유주택자 줍줍 부활한다. 여러분들 줍줍이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이 줍줍이라는 게 부활되게 되면 여러분들 지난 2019년도 이후에 2019, 20년도 요 전후로 때 서울 지역들 또는 2017년도 이후에 서울 줍줍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분양받았던 사람들 또는 줍줍했던 사람들 굉장히 큰 돈 벌었다라고 하는 기억들이 다 남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주택자 줍들 부활 이 말에 대해서 귀가 번쩍 뜨이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분양권에 대해서 요즘에 지금 시장부터 활기가 나타날 것이고 유주택자 줍줍도 부활할 것이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 위주로 보고 있으니까 서울 수도권으로 접근하는 거 그 다음에 지방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사고 팔 수 있으니까 완화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지방 같은 경우 지금 아까 제가 좀 전에 미분양 주택이 6만 호 정도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6만 호 중에서 2만 호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가 4만 호 정도가 지금 현재 지방주택인데 지방주택에 있는 그 지금 현재 미분양 난 것들 이런 것들도 줍줍도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예전과 똑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왜? 지방 줍줍해가지고 돈 버신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뭐 분양권 사야 된다. 아니면 또 어디 지방에 줍줍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일반적으로는 맞는데 문제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과거 사례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낭패를 겪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꼭 언급을 하고 싶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지방을 들어가든 서울 수도권을 들어가든 중요한 거는 일단 지방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 과다 지역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죠. 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분양가가 굉장히 높으면 문제가 될 뿐인데 지방 같은 경우는 그래서 투자하는 어떤 포인트가 더 많을 거예요. 일단 외곽 지역이거나 이런 쪽들은 당분간은 좀 보지 않으시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SR 만났고 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분양시장부터 온기가 돌 것. 이게 원래 기본적인 투자의 메커니즘입니다. 시장을 다 풀었을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은 분양권 시장부터 움직이게 되고요. 분양권 시장이 움직이게 됐을 때 소액으로 계약금만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피를 붙여서 팔 수 있으니까 소액 투자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분양권 시장 또는 지금 현재 미분양 물량들도 분명히 관심을 가질 거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과거 사례를 제 경험담을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의 시장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그 이후의 시장이 제가 전망하지 말라고 그랬죠.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되면은 대박. 그런데 반대로 침체형이 빠지면 쪽박이죠. 그러면 대박과 쪽박이라고 하는 그 50% 확률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피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전망 자체가 이렇게 무의미한 상황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 분양권 투자에 조금 길게 보유하더라도 빠르면 좋지만 길게 보유하도 손해를 보지 않을 만한 것들이 무엇이냐.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간과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가지고 결국 이득을 보는 데까지 제 기억으로
제가 2011년도에 분양권 투자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물건으로 수익을 본 게 거의 한 6, 7년 정도 후에 그 물건으로 수익을 저는 이제 원래 장기 보유주의자니까 그렇게 됐던 경험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조금 단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온 부분들을 한번 제가 언급을 좀 해봅니다. 맨 처음에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에서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만 남았고요. 다 풀렸죠.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규제들이 다 사라졌던 그 부분. 자, 그다음에 민간 택지 상한제 분양가 적용 지역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런 쪽 그 4개 지역들만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들은 이 지역들은 싸게 분양한다지만 원래 높은 지역. 나머지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지역에서 조금 배제될 수 있으면 인플레이션 효과 또는 원재재 가격 상승에서 가격대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괜히 고분양가 분양으로 들어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되면 피가 붙겠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전매 제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줄어들었죠.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최대 1년. 실거주 의무 같은 경우도 폐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움직이기가 상당히 편해졌죠. 중은도금 대출 제한 폐지가 되고 이제 1분기 2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다음에 특별 공급 부분도 역시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1주택자 청약 제한 줍줍 다 이제 가능해지고요. 자, 이러면서 밑에 보이시는 주택 분양제도 주요 개선안 같은 경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분양권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큰 틀로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분양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다. 자, 그랬을 때 분양권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피가 생겨지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던 구축들까지도 역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이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실수요자들이 어떻게 움직여서 돈이 없으면 다시 기축으로 움직이는 갭벌리기와 갭매우기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또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분양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한번 조금 제가 준비한 거를 한번 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과거를 복귀하게 되면 규제가 완화되어도 꼭 기억할 내용이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기사는 2007년도 기사입니다. 당시에도 상승장 후반부가 상당히 진행되던 시기였었죠. 자, 이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분양가 상한제, 청약 가점제 이후 변화된 트렌드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죠. 즉 이때 분양가 상한제가 그 당시에도 있었고요. 청약 가점제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당시 남양주 진접지구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분양이 발생을 됐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고분양가였었습니다. 자, 고분양가였었는데 고분양가와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이후의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자, 분양권 전매와 관련돼서 당시 분양권 전매 기한이 진접지구를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진접지구가 분양가도 고분양가였던 데다가요.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 제한 10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걸려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처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고분양가에 10년 전매 제한을 왜 들어가라고 하면서 미분양이 터진 거죠. 엄청난 미분양이 발생을 했었어요. 당시도 여러분들과 지금과 똑같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분양가는 높고 시장은 조금 위축되고 있고 분양권 전매 제한 10년이 발생하니까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도 이때도 2007년 10월입니다. 분양가 상승률 매매가의 2배라고 요즘에 나온 기사랑 상당히 비슷하죠. 요즘에 나온 기사랑 뭐냐면 원자재 가격 상승이다 등등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분양가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미분양이 뭐 진접지구 분양이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승률은 매매가의 2배라는 기사가 나온다는 거죠. 이 말은 아마 여러분들 최근에 신문 기사를 계속 잘 보셨던 분이 있으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도 분양가 계속 올랐다. 시장은 안 좋은데 분양가는 계속 오른다.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그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당시에 일반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일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2배를 넘는다라고 하는 게 당시의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그때 상황이 상당히 비슷했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면요. 이게 2007년 9월 달 기사인데
당시에 구멍을 찾았던 게 뭐냐면 입주 전매 가능한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양주 고읍 동탄 신도시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문기사에서 주목해야 될 아파트를 막 얘기를 해주죠. 얘기를 해주는데 재밌는 거는 그 이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와서 보면은 그래서 그 동네를 투자했을 때 어디가 수익성이 높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탄 신도시죠. 양주 고읍보다는 동탄 신도시가 훨씬 더 높은 수익이 났었을 거예요. 근데 입주 전매 가능한 아파트라고 해서 여러분들 분양권 전매가 이제 뭐 빠르면 그 1년에 될 수 있도록 바뀌었죠?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런 시장의 과거 흐름을 모른 채 그냥 또 움직이게 될 거고 그러면서 내가 가진 돈이 적으니 싸니 이걸로 가니까 조금 입지가 애매한 데로 간다거나 또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실 거고 누군가는 또 그것들을 부추기겠죠. 그런 거에 휩쓰이지 말라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분명히 이런 식으로 더더구나 그때 이후에 또 재미있었던 게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톨장님께서 2007년도에도 고금리였나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그때와 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관점으로 보시느냐에 따라서 틀린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6년 이후부터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금리를 뭐 단순히 금리 그 총액이라든지 예전의 금리와 지금의 금리 이렇게 비교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시 분위기의 사람들의 느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상당히 비슷한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전략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느냐? 지금 분양권 전매 1년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한다면 전매가 가능한 단지 그래서 분양권 피가 붙고 이런 것들도 좋은데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입지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는 걸 기억하셔야죠. 아까 제가 좀 전에 했습니다. 지금 장 이후에 시장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전망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다. 그러면 50대 50의 확률에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입지가 괜찮은 곳으로 가야지 견딜 수 있으면 최악의 상황에는 견딜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지금처럼 최근에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물건을 못 팔아서 낭패를 겪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뭐냐? 2008년 11월 달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2008년 11월 21일자 기사인데 서울 김포 미분양단지 기지개. 물론 요즘에는 서울과 수도권에는 미분양이 별로 많지 않죠. 근데 그때는 서울과 수도권의 미분양이 상당히 많았던 시기. 자, 그랬던 상황에서 2008년 11월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2008년 11월이면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충격으로 와닿았을 때입니다. 자, 이때 11월 3일 날 경제난국 극복 통합대책이라고 하는 대책이 정부가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각종 대책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나와 있던 분양권과 관련된 대책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도 보시는 것처럼 서울 김포 미분양 기지개라고 해서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수도권 전 지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 분양시장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무언가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아까 금리 관련된 얘기를 하실 때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뭐 상황마다 틀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동산 시장에서 느끼는 여러분들의 분위기, 감정을 가지고 비슷한 상황을 찾는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 이때 신문기사에서도 분양시장이 새롭게 눈을 주목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었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이후에 2009년, 2010년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하는 정부 종합대책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때 미분양을 분양받았던 사람들 피는커녕 상당히 괴로워했던 상황들이 그 뒤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분양권 투자를 직전의 상승장의 경험처럼 무언가를 하기에는 지금은 그 단계를 좀 넘어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자, 이때도 2009년입니다. 2009년 2월. 자,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 완화를 발표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수혜단지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뭐 전매 제한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는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그래서 민간택지 수혜단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2009, 10, 11, 12, 13년도, 14년도까지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풀어주는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라고 표현을 좀 했지만 첫 번째는 정부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물건을 사면서 가격의 하방을 받쳐주는 역할을 원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좋아졌거나 안 좋아짐이 계속 이어지게 됐을 때는 가격대에 맞춰서 간 외곽 지역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낭패를 볼 수 있다. 분양권 투자라고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거. 결국 제가 좀 전에 진접지구 얘기를 했었었죠. 이때 진접지구가 수혜를 받습니다. 진접지구가 수혜를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진접지구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결국 진접지구가 입주할 때에 그때 이제 분양권 전매 허용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거를 관심을 가졌지만 그 이후에 시장이 좋지 않아지는 상황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외곽 지역들은 상당히 애를 먹었던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거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부분을 대비하는 접근 방법과 직전에 상승장에 분양권 투자하고 줍줍하니까 돈 벌었다라고 하는 단 한 가지의 경험만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과의 이 시장을 보는 눈의 차이가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제가 부동산 노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 중에서 이 바로 상승장의 줍줍과 지금 상황의 줍줍과는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을 사는 건 좋은데 장기적으로는 돈이 될 테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단기적으로 하거나 금액에 맞춰서 가기는 되게 애매하다. 그리고 여기에 고분양가 아파트를 분양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잡으면서 분양권 전매 1년만 있으니까 그거 팔면은 뭐 단타로 돈을 벌 거야 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돈을 버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안 좋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고님. 옥정 분양권 잔금 칠 돈이 없어서 말피로 팔려고 하는데 전매 제한 3년이라 등기 전 전매가 안 된다고 하네요. 서울은 강남 사고도 풀었고 양주는 그대로 묶어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강남 사고는 풀어준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문제가 되면은 아마 기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기사들일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공식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는 자연스럽게 정부도 그 상황을 보고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그렇게 좀 체킹을 하면서 정부도 규제 완화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거니까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조금 또 알려주시거나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분양권에 조심해야 될 부분 바로 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지켜드리고 있는 밴드방을 모집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까지가 마지막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부지런 카페 한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규제 완화가 조금 관심 있는 게 1월 3일에 처음 나왔는데 그 이전의 상황이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기사를 보시면서 실제 상황을 좀 비교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세종 아파트 마이너스 16.74% 하락폭 최대라고 말이 나와 있죠.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 제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려고 하는데요. 1월 2일 기준으로 제가 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에 가서 세종시의 거래량 추이를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랬는데요. 일단 한 가지 좀 먼저 알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지금 보게 되면은 항상 그 치수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후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 추이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2월 31일 같은 경우는 1월 31일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달의 거래량이 1월 달까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12월 거래량은 완성된 거래량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요. 지난 6월 이후에 계속 하방을 다지고 있죠. 자, 그러면서 마이너스 16.5% 하락한 것처럼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건 맞는데 규제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규제가 계속 완화되는 과정 속에서 세종의 지금 바로 이 기사 하락폭 최대라고 말했던 거는 과거의 내용이지 최근 들어서는 거래량이 올라가고 있다. 자, 11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완성된 거래량이라고 보면 세종자치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이 싸졌음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회복되고 있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2월 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조금 더 남았다고 그랬죠. 1월 말까지 최종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 지금 현재 1월 2일 달 기준, 2일 기준이니까 사실 아직 보고가 안 된 12월 달 거래량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굉장히 안 좋았던 거래량과 비교해 보게 되면 6월 달부터 9월 달 거래량을 이미 넘어서 있다. 즉, 물밑에서 가격이 싸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이 얼마나 더 추세가 돼서 가격이 반등하느냐 상승하느냐는 내용은 나중 문제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전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밖에도 송파 강남구 급매 속속 나간다 거래량 반등 조짐, 이 기사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서울시 거래량 추이를 보게 되면은 역시 6월 달 이후 7, 8, 9, 10 굉장히 안 좋았던 거래량에서 11월 달부터 규제 지역 해제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이 구간 안에는 새로 분양된 입주한 아파트들이 들어간 게 금천구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좀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 60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예전과 비슷해서도 조금 반등한 정도의 모습인데 재밌는 거는 12월 달의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2월 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월 말까지 어느 정도 돼야 최종 거래량들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보일 것이다. 자, 그런데 1월 2일자 기준으로 이전의 거래량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으로 지금 서울 거래량이 움직이고 있다. 많은 거래량은 분명히 아니지만 12월 달에 이 거래량이 보면은 지금 1월 기준이니까 사실 아직 반 정도 신고가 됐을까 말까 또는 한 6, 70% 신고가 됐을까 말까 정도 하는 수준인데 이전하고 거의 육박한다. 그럼 서울의 거래량도 조금 풀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강남구 송파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11월 달을 보게 되면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은 과거의 데이터 또는 신문 기사를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나 그 시점에 대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물밑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또는 실수요자들이 거래 가격이 낮은 것들을 위주로 지금 움직이면서 물밑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가 지금 현재의 모습인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서울의 규제 지역 해제, 또 기타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규제 완화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면서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보이느냐. 1차적으로 이번 규제 완화가 분양권 투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보이게 만들었죠. 이 관심을 보이게 만들었던 이 상황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흐름이 나타나고 이것들이 추세가 되는지가 앞으로 계속, 그리고 1월달, 2월달, 3월달 이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어떤 신호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정부의 규제 완화와 같은 정책으로 인한 하방을 다지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반등장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12월보다는 조금 높아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조금 상당히 어렵다면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보다 조금 다르게 설명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오늘은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로 낭패를 경험을 해봤던 지난장의 분양권 투자, 특히 상승장 후반부의 분양권 투자의 위험성 또는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거래량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렇게 올해 6, 7, 8, 9, 10 굉장히 여러분들이 실망을 반복했었지만 결국에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흔히 말하는 물밑의 흐름과 추세,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고 또 저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의 그 어떤 Q&A 시간을 갖지 못했던 점이 조금 아까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미리 약속드리지만 특별하게 무슨 호재 또는 무슨 정책 발표가 나지 않는 한 다음 주에는 그냥 딱 시작하면서 질의응답을 받는 걸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내용이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 투자 판단 또는 조심스러운 시장 움직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지런 TV 부동산 노포 라이브 시간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우리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1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